독도는 일본 영토다. 일본의 새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회의장엔 긴장감이 감돌고 일본 언론은 강단 있는 지도자라며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불러올 폭풍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 국제사회의 냉소, 그리고 한국의 정밀한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도쿄 거리의 한 일본 시민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건가요? 일본의 그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한국 외교부 소속 해양영토 전문가 김태준입니다. 15년간 독도 문제를 연구해왔고 이번 사태의 최전선에서 일본의 논리를 무너뜨린 책임자입니다. 2025년 11월 5일 저는 외교부 집무실에서 일본 국회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예산위원회 답변석에 선 그는 마이크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조차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이런 순간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총리의 어조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그 뒤에는 치밀한 계획이 숨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호외를 발행했고 NHK는 특별 뉴스로 총리의 발언을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아사히 신문 일면에는 독도 사진과 함께 우리 땅, 당당한 선언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도쿄 시내거리 인터뷰에서 한 회사원은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총리님이 제대로 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우리 땅을 되찾지 못합니까? 대학생 그룹은 SNS에 일장기와 함께 응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는 이제야 제대로 된 정부가 나타났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사회는 잠시나마 하나로 뭉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쌀쌀한 초겨울 날씨였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입니다. 그가 이런 발언을 한 데는 반드시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관님의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동료들의 긴장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된 도발이라고.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일본 측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국에서 넘어온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6개월간 독도 관련 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외무성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된 홍보 자료를 제작했고 주요 국가 대사관에 배포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건 계획된 공세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일본은 단순히 내부 정치용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국제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일본 언론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응답자의 75%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도쿄의 한 토크쇼에 출연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국제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스튜디오의 다른 패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겼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독도 사진이 담긴 핸드폰 배경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파도에 씻기는 바위섬, 그곳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침묵을 약점으로, 우리의 인내를 패배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닌 진실로, 소리가 아닌 증거로 싸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은 이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승객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또 시작이군이라며 혀를 찾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친구에게 이번엔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청사에 도착하자 이미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각 부처 담당자들이 모였고 청와대에서도 안보실 관계자가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본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장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그 자료들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국제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며 일본 측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중심으로 국제법상 선점 이론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제 책상 위에는 긴급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 SNS 여론 분석, 국제 언론의 반응까지 모든 자료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기회에 독도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오후 3시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독도 수호단체 대표로부터였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번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답장을 고민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일본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일본 언론이 계속 새로운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한국을 향한 조롱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책장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모았던 자료들이었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선배들의 기록, 그들의 노력 위에 지금의 제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곧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우리는 준비된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11월 6일 오전 9시 외교부 청사 앞은 이미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의 첫 공식 대응이 나갑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총리의 어제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한국 사회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실시간으로 SNS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역사 왜곡 중단하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10만 건이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또 역사를 왜곡하네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다시 시작합니다.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냉철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사실과 논리적 대응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독도 수호단체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사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일본에게 한국은 역사 문제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빌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수호단체, 청년단,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현수막에는 독도는 우리 땅, 역사 왜곡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긴급 상황실에서 현장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독도 수호단체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망언을 철회하십시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증거와 국제법적 근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군중은 박수와 함성으로 응답했습니다. 청년단 대표가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하십시오. 우리는 정부를 지지합니다. 집회는 질서정연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폭력적이거나 무질서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영상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6시, 주요 방송사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채널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KBS는 독도 역사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MBC는 국제법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한 국제법 교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습니다.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수많은 고문원이 이를 증명합니다. 일본의 주장은 침략 전쟁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의 설명은 명쾌했고 근거는 확실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이런 전문가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감정이 아닌 논리로 대응하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밤 9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관련 역사 자료를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팩트체크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올린 게시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국제 여론전을 준비했다면 우리도 준비합시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소리가 아닌 증거로 맞서야 합니다.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분노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사고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승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장관님께서 전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논리로 대응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해산하지 않고 밤새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독도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저는 한 고등학생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독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1905년 심한해연 고시는 러일 전쟁 중에 나온 거잖아. 그때 한국은 외교권이 없었어. 맞아. 그러니까 일본 주장은 침략의 결과물이라는 거지. 그들의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외교부에 도착하자 민원실에는 국민들의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린 독도 그림, 퇴직 교사가 보낸 역사 자료, 해외 교민이 보낸 응원 메시지. 모든 편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대응해주세요. 우리가 지지합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외교부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오전 10시,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이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논리로 일본의 거짓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불타올랐지만 그 불길은 무질서하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감정이 아닌 진실로, 소리가 아닌 증거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일본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을 얕보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11월 7일 오전,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법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장관님께서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셨고 저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단풍이 떨어지는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는 이미 몇 분이 도착해 계셨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분은 박민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국제해양법의 권위자이자 UN 해양법 협약 전문가셨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독도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연구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김 박사, 오랜만이네요. 교수님은 반갑게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일본이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외무성 법률고문팀이 6개월간 작업한 결과물이라더군요. 그래서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법적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박할 수 있는 분은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선영 박사였습니다. 독도연구소 소장이자 독도 관련 고문원에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일본이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가방에서 나온 것은 두꺼운 파일 뭉치였습니다. 조선시대 고문원, 일본 메이지 시대 문서, 연합국 지령 문서까지 모두 복사본이었지만 원본의 존재와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512년 기록,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 기록, 숙종 때 안용복의 활동 기록까지 모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측 자료입니다. 이선영 박사는 한 장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태정관 지령입니다.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일본 정부 스스로 인정한 문서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일본의 주장은 무너집니다. 저는 그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내용 속에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명확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오전 10시 마지막 조력자가 도착했습니다. 정우진 교수, 서울대 역사학과의 중견 교수이자 한일관계사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일본 도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일본 학계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동료 교수와 통화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본 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우진 교수는 노트북을 열며 답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은 정부의 주장이 학문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 상태였고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죠.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 원칙은 주인 없는 땅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독도는 이미 한국 영토였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전문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박민호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국제법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1905년 시마네현 편입. 둘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을 한국이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각각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미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로비로 최종안에서 빠졌을 뿐이죠. 더욱이 191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했습니다. 이선영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국제사법재판소 문제는 더 간단합니다. 분쟁이 없는데 왜 재판소에 가야 합니까?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곧 분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며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 증거가 있었고 법적 논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 교수는 국제법적 반박문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선영 박사는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영문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우진 교수는 일본 학계와의 학술적 교류를 통해 일본 내부의 양심적 목소리를 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박민호 교수가 물었습니다. 2주입니다. 일본은 다음 달 초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2주면 충분합니다. 이선영 박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0년간 준비해온 자료입니다. 이제 세상에 내놓을 때가 왔습니다. 오후 4시 외교부로 돌아온 저는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일본의 논리를 해체할 것입니다. 장관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김 박사, 이번 싸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학문이고 논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세 분의 전문가에게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협업을 위한 공유 문서를 만들고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습니다. 박민호 교수는 법률 분석, 이선영 박사는 역사 자료, 정우진 교수는 일본 측 내부 정보, 세 갈래의 공격이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밤 10시,
이선영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박사님,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1905년 이전 일본 해도에 독도가 조선 영토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자료는 원본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주세요.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박민호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박사, 초안 완성했네. 국제법적 논리 구조를 잡았어. 일본이 반박할 구멍이 없도록 만들었네. 이선영 박사도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수백 장의 고문원 스캔본과 영문 번역본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정우진 교수의 보고도 도착했습니다. 일본 학계 내부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쿄대 명예교수 한 분이 정부 입장의 문제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세 분의 보고를 종합하며 전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역사, 법, 그리고 학문, 세 가지 무기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정치적 목소리로 공격했지만 우리는 학문적 진실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진실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감정이 아닌 증거로, 소리가 아닌 사실로. 일본의 거짓된 논리는 무너질 것이고 진실은 승리할 것입니다. 조력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11월 9일, 저는 정우진 교수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박사님, 일본에서 큰일이 터졌습니다. 지금 당장 일본 뉴스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급히 노트북을 켜고 일본 언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아사히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총리 발언에 야당 강력 반발, 외교적 도발 우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지나친 외교적 도발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관계는 우리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총리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치인이 독도 문제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일본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경제계 인사들의 우려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는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 협력이 중단되면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 한국과 거래가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시장은 정치보다 빨리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에 도착하자 긴급 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정보국장이 일본 내부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총리 발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마네현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조용합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이 많은 규슈 지역과 간사이 지역은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후쿠오카 시장은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오후 2시, 정우진 교수가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도쿄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 몇 분이 정부 입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학술지에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905년 시마네현 고시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한국이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내부의 양심적 학자들도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력 때문에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국회에서는 더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예산위원회에서 총리를 추궁했습니다. 총리께서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셨습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 전자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영토 주권은 경제보다 우선합니다. 하지만 국민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면
관광업은 누가 책임집니까?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총리의 발언 시기가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신중하지 못합니다. 저는 일본 국회 중계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일본은 하나로 뭉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균열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11월 10일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한일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양국 기업 간 협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정치적 갈등이 경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부에 대한 경제계가 정부의 강경 노선에 제동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도쿄 증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한국과 거래가 많은 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제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사카 부지사가 한국 총영사를 만나 비공식 만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사는 말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관광, 경제, 문화 교류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 내부의 분열은 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강경하게 나가려 했지만 야당, 경제계,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진 교수에게서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김 박사님, 큰일입니다. 도쿄대 명예교수 한 분이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누구십니까? 나카무라 켄지 교수입니다. 국제법 전공이시고 일본 학계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움직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넘어 이제 학문적 양심이 정치적 압력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본 내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경제계, 학계 모두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입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본 국민들도, 기업인들도, 학자들도 모두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실로 대응하십시오. 일본 내부의 양심적 목소리들이 더 커질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일본 뉴스를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기자회견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했습니다. 오전 10시, 도쿄 특파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흰머리의 나카무라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독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그 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장에는 역사적, 법적 허점이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기자들조차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내부의 균열은 이제 표면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1월 11일 오전 9시 외교부 브리핑룸은 국내외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교수, 이선영 박사, 정우진 교수가 함께 준비한 자료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김 박사, 준비됐습니까? 네, 장관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소리가 아닌 증거로 말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독도 영유권에 대한 포괄적 자료집을 공개합니다. 이 자료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자료의 원본 출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벌 기록이었습니다. 삼국사기 원문과 함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독도는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보다 1400년이나 앞선 기록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세종실록 지리지가 나타났습니다. 우산도와 무릉도, 즉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공식 문헌에 독도는 우산도로 기록되어 있으며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영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기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이터와 AFP 기자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어서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스크린에 일본어 원문과 함께 한글, 영어 번역이 나타났습니다. 죽도 외일도는 본방과 관계없다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죽도는 울릉도, 외일도는 독도를 의미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기자들조차 놀란 표칭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문서였습니다. 대변인은 계속해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 수많은 고지도와 문헌들, 모든 자료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는 어떻습니까? 한 외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교수가 단상에 올라 답변했습니다. 1905년 당시 한국은 일본의 군사적 압력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일산의약이 그해 11월에 체결되었고 시마네현 고시는 그 몇 달 전인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 원칙은 주인 없는 땅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독도는 이미 한국 영토였습니다.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로비로 최종안에서 제외되었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입니다. 이 지령은 독도를 명확히 한국 영토로 규정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저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주요 국가 대사관에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에 영문 자료집을 보냈습니다. 중국, 러시아에는 각각의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주일 한국 대사관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대사관 공보관이 보고했습니다. 일본어로 번역된 자료를 일본 주요 언론사와 학계에 배포했습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태정관 지령 문서에 대해 일본 학자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아직 조용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봤습니다. 야후재팬 뉴스 댓글란이 흥미로웠습니다. 태정관 지령이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인가요? 1877년에 우리 정부가 독도를 포기한 문서가 있었다니 충격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 듣던 그들이 이제 한국 측 자료를 직접 접하게 된 것입니다. 오후 4시 로이터 통신이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역사 문서로 독도 영유권 주장 뒷받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우리가 공개한 자료들을 상세히 다뤘고 특히 일본 태정관 지령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AFP도 곧 이어 기사를 냈습니다. 독도 분쟁, 역사 자료가 한국 손을 들어주나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양측 주장을 균형 있게 다뤘지만 한국의 역사적 근거가 더 탄탄하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이선영 박사와 통화했습니다. 박사님, 국제 언론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자료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술 심포지엄을 열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국제 학자들을 초청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겁니다. 밤 9시, 저는 장관님께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국제 언론이 우리 자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김 박사, 이것이 바로 전략적 대응입니다. 우리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1월 12일 아침,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영토 분쟁, 역사가 답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이 제시한 역사 자료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일본 정부 스스로 작성한 1877년
문서는 일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영토 분쟁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 판단되어야 한다. 저는 그 사설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소리가 아닌 증거로 말하자 세계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전 10시, 유럽 주요 언론들도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이 모두 우리의 자료를 인용하며 독도 문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가디언의 분석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전략적이고 학문적이다. 감정적 반응 대신 역사 자료와 국제법적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오후에는 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립적 발언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미국이 일본 편만 들지 않고 양측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료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진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박사님, 일본 학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 이후로 여러 학자들이 정부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입니까? 교토대 역사학과 교수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태정관 지령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소리가 아닌 증거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1월 14일, 저는 정우진 교수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학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야마다 히로시 교수를 아십니까? 도쿄대 국제법 교수 아닙니까? 일본 정부 자문을 하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마다 교수는 일본 학계에서 독도 문제에 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일본 외무성에 법적 자문을 제공했고 여러 논문에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가 공개한 태정관 지령 문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며칠간 국립공문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원본을 확인했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오후 3시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일본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모인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을 지지하던 핵심 학자가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외교부 상황실에서 일본 기자회견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박민호 교수와 이선영 박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 도쿄 프레스센터 회의장에 야마다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60 중반의 백발 노학자였습니다. 수십 년간 국제법을 연구해온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사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야마다 교수는 마이크 앞에 앉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학자로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왔습니다. 여러 논문을 통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다 교수는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한 역사 자료, 특히 1877년 태정관 지령 문서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위조된 문서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국립공문서관을 방문해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실제하는 문서입니다.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학자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의 문제입니다. 야마다 교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연구 끝에 한국 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 당시 한국은 일본의 군사적 압력으로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 원칙은 주인 없는 땅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독도는 이미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교수님 연구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야마다 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적 입장에 얽매여 학문적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 권고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한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된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일본의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시면 일본 학계에서 큰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각오하셨습니까? 야마다 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학자의 길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두려워 거짓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일본의 주장이 허구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제 마지막 책무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상황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국적을 넘어, 정치를 넘어, 진실을 선택한 한 학자의 용기였습니다. 박민호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야마다 교수는 일본 학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선영 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학문의 양심이 살아있는 한 진실은 밝혀집니다. 저는 즉시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관님, 일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을 지지하던 핵심 학자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장관님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야마다 교수가요? 그분이? 네. 태정관 지령 문서를 확인하고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내부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야마다 교수의 기자회견 영상은 순식간에 일본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트위터, 야후재팬,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마다 교수님은 용기 있는 분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학자의 도리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분이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우리 정부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정치가 아닌 학문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제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 듣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 뉴스 시간, 일본 주요 방송사들이 야마다 교수의 기자회견을 보도했습니다. NHK는 비교적 짧게 다뤘지만 TV 아사히는 특집으로 편성했습니다. TV 아사히는 야마다 교수와의 추가 인터뷰도 방송했습니다. 교수님, 입장을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입니까? 태정관 지령 문서였습니다. 1877년 우리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제가 지난 20년간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측 자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체계적이고 학문적입니다. 모든 주장에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원본 출처가 제시되어 있어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문적 태도입니다. 인터뷰를 보며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야마다 교수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걸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밤 10시, 정우진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박사님, 일본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마다 교수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교토대 역사학과 교수 2분, 와세다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1분입니다. 모두 조용히 연구하던 분들인데 야마다 교수의 용기에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일본 학계에서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눌려 침묵하던 학자들이 이제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 언론들이 야마다 교수의 기자회견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 저명학자,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실었습니다. 로이터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자문학자, 한국 손 들어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야마다 교수의 발언을 상세히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학자의 입장 변화가 아니다. 일본 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법 전문가가 일본 정부의 주장에 결정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국경과 정치를 넘어 학문의 양심이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오전 10시 장관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김 박사, 야마다 교수께 감사 서한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학문적 양심을 지킨 그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자의 길입니다. 저는 서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 학자가 진실을 선택한 용기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야마다 교수의 각성은 단순한 입장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힘이었고 학문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성은 일본 사회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6일, 저는 일본 정부의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마다 교수의 폭탄 선언 이후 일본 내부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일본 국회에서 긴급 질의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다카이치 총리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야마다 교수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최고의 국제법 학자가 정부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것은 한 학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학자는 총리께서 임명하신 외무성 자문위원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20년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을 단순히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정관 지령 문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877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한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대해서는 외무성이 검토 중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인정하셔야 합니다. 국립공문서관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국회 중계를 보며 일본 정부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실감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논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미국 국무부에서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공개된 역사 자료들은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발언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라는 표현은 한국이 제시한 자료들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즉시 미국 측에 항의했지만 미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제시한 근거보다 한국이 제시한 역사 자료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 자신의 문서가 한국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오후 1시, 유럽 언론들도 일제히 비판적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국 학자조차 인정한 역사적 진실을 정치적 이유로 부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독일 슈피겔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역사를 부정하는 태도는 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킬 뿐이다. 프랑스 르몽드는 야마다 교수의 용기를 칭찬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 학자의 양심이 정부의 거짓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학문적 양심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하고 있다. 국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일본에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합니다. 모든 국가는 역사를 직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영토 분쟁은 역사적 증거와 국제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주장만으로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전통적 우방인 호주까지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호주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외교적 고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일본 내부에서도 균열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만나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와의 반도체 협력이 중단되면
우리 전자산업이 마비됩니다. 총리께서는 경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과 거래가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정치보다 빨리,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밤 8시,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외교부 상황실에서 긴급히 일본 뉴스를 켰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강요를 파견하는 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독도의 날 행사는 일본이 매년 열던 주요 행사였습니다. 거기에 강요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 기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급히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굴복하는 것 아닙니까? 관방장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외교적 신중함입니다. 한일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총리께서는 일주일 전 강경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상황이 변했습니다. 국제 여론과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수 언론은 정부의 결정을 비난했고 진보 언론은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물러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관님,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요 파견을 유보했습니다. 장관님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그들도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지키십시오. 승자의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밤 10시, 국제 언론들이 일본의 결정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 독도 문제에서 후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한국이 제시한 역사적 증거와 국제 여론의 압력이 일본을 굴복시켰다.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오만한 도발이 완전히 실패했다.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정치적 공세는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았다. 저는 기사들을 읽으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2주 전, 일본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물러서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소리가 아닌 증거로 싸웠더니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언론들이 일본의 후퇴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외교부는 조용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거나 상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하게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간단히 논평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강력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다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무너졌고 신뢰는 흔들렸습니다. 오만함은 패배를 낳았고 거짓은 진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보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냉정함과 논리로 승리하는지를. 11월 20일, 저는 외교부 집무실에서 지난 2주간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발부터 우리의 대응, 그리고 최종 결과까지 모든 과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늦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2주 전 일본 총리가 오만한 선언을 했을 때의 긴장감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장관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김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관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로, 소리가 아닌 증거로 싸우면 이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2주는 완벽한 전략 싸움이었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수사로 공격할 때, 우리는 학문적 증거로 방어했습니다. 그들이 감정에 호소할 때, 우리는 냉정하게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왜 졌을까요? 장관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면 세계가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사실을 원했습니다. 증거를 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오후 2시 외교부 대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박민호 교수, 이선영 박사, 정우진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2주간 함께 싸운 동지들이었습니다. 박민호 교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번 승리의 핵심은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예상하고 각각에 대한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학문적 대응이었습니다. 이선영 박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역사 자료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일본 태정관 지령 문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작성한 문서가 일본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우진 교수도 덧붙였습니다. 일본 내부의 양심적 학자들이 용기를 낸 것도 중요했습니다. 야마다 교수의 각성이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진실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장관님이 세 분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수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번 승리는 불가능했습니다. 정치가 아닌 학문으로, 감정이 아닌 논리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국제 언론의 마지막 보도들이 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모범적이었다. 감정적 반응 대신 체계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정치적 공세 대신 학문적 설득을 선택했다. 이것이 21세기 외교의 모습이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를 이기는지 보여줬다. 힘이 아닌 진실로, 소리가 아닌 증거로 승리했다. 이것은 모든 나라에 귀감이 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더 분석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다. 철저한 준비, 전략적 대응, 국제 여론의 효과적 활용,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결과다. 특히 감정을 자제하고 논리로 대응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저는 기사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본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21세기에는 큰 소리가 아닌 확실한 증거가, 정치적 공세가 아닌 학문적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저녁 6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외교부 팀을 격려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장관님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장관, 김 박사, 그리고 모든 외교부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켜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우리가 옳다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계가 우리 편이 됩니다. 청와대를 나서며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15년간 독도를 연구하며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진실로, 소리가 아닌 증거로 독도를 지키는 것. 11월 25일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이번 사건을 되돌아봤습니다. 첫째,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도발에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논리적 대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둘째,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박민호 교수, 이선영 박사, 정우진 교수와 함께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국제사회를 설득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자료를 배포하고 주요 국가 대사관에 브리핑했습니다. 넷째, 우리는 일본 내부의 양심을 믿었습니다. 야마다 교수 같은 학자들이 진실을 선택할 것을 믿었고 실제로 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조용했습니다. 승리에도 자축하지 않았고 상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품격을 지켰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12월 1일 일본 언론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독도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한국의 대응은 전략적이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정치가 아닌 학문으로 접근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국제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다. 일본 언론조차 한국의 대응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상대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인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외교부 옥상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 독도가 있었습니다. 작은 바위 섬. 하지만 그 섬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안용복은 목숨을 걸고 일본에 가서 독도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지혜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도 독도를 지켰습니다.
총이나 칼이 아닌 진실과 증거로, 감정이 아닌 논리로, 소리가 아닌 사실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독도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파도에 씻기는 바위섬, 그 섬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정이 아닌 냉정함으로, 소리가 아닌 증거로, 정치가 아닌 학문으로, 그리고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상대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힌 것이었으니까요. 일본은 소리를 높였지만 우리는 근거로 답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호소했지만 우리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접근했지만 우리는 학문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승패를 갈랐습니다. 세계는 보았습니다. 21세기에는 큰 소리가 아닌 확실한 증거가, 정치적 공세가 아닌 학문적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독도를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켰습니다. 진실로, 증거로, 냉정함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에 독도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영토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냉정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승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독도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특별한 승리를 들어보셨습니다. 감정이 아닌 냉정함으로, 소리가 아닌 증거로 진실을 지켜낸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번 일을 통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독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자긍심과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독도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뷰티풀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